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방구석 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등교 개학 후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스크를 껴서 여러분들의 예쁜 얼굴을 반밖에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 때문에 등교 개학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수행평가를 바쁘게 나가야 되는 점을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신 즐거운 수업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실 저 너머의 세계,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1920에서 40년대까지 프랑스 중심의 문화, 예술, 정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무의식 중심의 운동인데요. 특히 예술, 미술 분야에서 뚜렷하게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앞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그리트라는 작가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볼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각선으로도 훑어보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이 그림은 낮에 그린 그림일까요? 아니면 밤을 그린 그림일까요? 윗부분을 보니까 한낮을 그린 그림인 것 같고 이 나무와 집 있는 부분 아랫부분을 보니까요. 한밤중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가운데에 가로등도 켜져 있어. 뭔가 이상하다. 야, 우리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런 풍경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 낮과 밤이 한 장면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니? 그렇지 않지.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럼 이런 이상하고 기이한 그림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다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생각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 그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림을 보고 비평을 하는 첫 번째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눈으로 보고 이 그림을 언어로다가 표현하는 것에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언어로 그림을 표현할 때는 눈을 감고 있어도 마치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듯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듯이 그 그림을 언어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의 아랫부분은 캄캄한 한밤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몇 채의 집들이 나란히 수평선을 향해서 서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창문이 나 있다. 그런데 이 거리에는 아무도 있지 않고 텅 빈 거리이며 창문에 몇 개의 창문에는 불빛이 비쳐 있고 몇 개의 창문에는 불빛이 흐르지는 않는다. 적막한 느낌이 들지만 거리의 한 가운데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리고 집 뒤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우뚝우뚝 솟아서 있다. 왼쪽에 한편에는 커다란 굴뚝이 솟아 있다. 이 풍경의 거리는 한밤중을 표현을 했는데 반면에 그 위쪽으로 보면 하늘은 새파랗게 하얗고 몇 개의 뭉게 구름들이 떠다니고 있다. 위에 새파란 하늘과 아랫부분의 캄캄한 도시가 대비가 되는 현상으로 내 눈에 비쳐 보인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을 언어로다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언어로 읽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언어로 그림을 기술했다는 것이죠. 비평의 첫 걸음은 첫 번째,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서는 느끼는가? 두 번째, 이 그림을 언어로다가 표현하고 기술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을 그림에 담아서 나타냈죠. 현실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림, 그러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1917년 시인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쓴 희곡 테레지아의 유방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4년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죠.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모순된 상황들,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초현실적인 상태로 변형을 시켜서 나타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첫 번째, 이성이나 외부의 모든 미학적, 도덕적 선입견에 의한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떤 선입견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무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를 그림으로 나타낸다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어떤 연상적인 형상의 초실제.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사과는 사과의 어떤 연상적인 형상의 실제가 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 코, 입, 팔다리가 달려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초실제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혹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 근데 우리 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현실에서 꼭 일어나는 일들을 꿈으로 꿀 수도 있지만 전혀 이성적인 사고와 맞지 않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하고 막 상상력이 있는 것들을 꿈으로 꾸잖아. 그런 꿈의 무한한 힘, 우리가 이해하거나 사고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실제를 떠난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고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었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 미술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꿈이나 무의식, 공상 등 비현실적인 세계 추구와 과거 법칙을 떠나서 우연적인 기법의 발견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설명이 어려웠나?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초현실주의에서 초자를 떼면은 현실주의죠. 그런데 이제 초현실은 뭐가 되냐면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을 그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의 양식으로 모여있는 것이 초현실주의라는 유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초현실주의라는 유파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미술사적으로는 다다이즘이라는 유파가 나타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었죠. 자, 세 번째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탐구된 이후에 이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사회적으로는 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후에 이 전까지는 합리주의적인 문명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회의와 절망으로 사회의 모든 체제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술사적인 배경으로는 다다이즘 이후에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다는 이전의 모든 미학적인 사고에 대한 거부, 반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1차 대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회의감이 미술에 그대로 사회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형 방법에 대한 회의감이 함께 이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우연성이나 비의도적인 요소 혹은 상상력, 꿈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초현실주의라는 유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상적인 배경으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탐구해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치게 된 데서 나타나게 됐죠.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를 우리가 탐구함으로 인해서 꿈과 욕망 같은 것들도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고 일체 이성적인 사고 없이 우연적인 기법이나 자동적인 기술을 하는 방법, 표현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적인 의도와 이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미술사적,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림을 마주하게 된다면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런 초현실주의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일체의 이성이나 사고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뇌로 생각하고, 손으로다가 그 뇌로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일체의 이성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성적인 사고를 없는 방법으로 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그러한 방법들, 초현실주의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오토마티즘, 자동 기술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의 형상을 손의 자발적인 흐름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념무상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가? 그죠? 근데 손의 자발적인 흐름을 기록을 했다고. 이런 방법은 이제 앙드레 마송이나 호안 미로 같은 작가들이 오토마티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후에 1945년에 이제 액션 페인팅 화가로 유명한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액션 페인팅을 통해서 손의 자동적인 흐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알렉산더 콜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빌이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 그래서 모빌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데 영향을 준 방법이 됩니다. 그럼 같이 함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앙드레 마송의 이제 그림입니다. 가운데 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모래를 흩뿌려 가지고서는 풀을 붙인 자리에 이제 모래를 흩뿌리면 그 자리에 모래가 달라붙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선 같은 것들은 이제 이상하잖아, 기이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성의 어떤 일체의 사고 없이 손에 자동적인 형상을 기술하는 이 자동 기술법, 오토마티즘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어때요? 현실에 이런 장면이 있나요?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성의 일체의 사고를 끊어내기 위해서 손에서만 그냥 나타내는 그 자동적인 기술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작품으로 나타낸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앞서서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사회적인 배경과 사상적인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배경, 그리고 미술사적으로는 다다이즘 이후에 나타나게 된 초현실주의의 전체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림을 마주했다면, 아, 뭐야, 이런 바보 같은 낙서는 어린애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맥락적인 사회적, 사상적, 미술사적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아, 이런 그림이 그때는 정말 필요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초현실주의의 기법은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물체를 본래 있었던 곳에서 떼어내,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에 놓거나 서로 연관성이 없는, 서로 전혀 상관없는 물체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 눈에서 아주 낯설고 비논리적인 상황을 일부러 연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심리적인 충격뿐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해방하는 역할로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각종 이미지들을 조합하게 되면은 이제 괴기스럽고 신비한 분위기를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데페이즈망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진을 오려붙이는 콜라주나 오브제 같은 것들도 일종의 전이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들은 또 다른 차원의 예술로 계속적으로 확장하게 되죠. 자, 여기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니까 방 안에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이 같이 조합되어 있죠. 벽지는 하늘로 되어 있고 침대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빛이 올라와 있다거나 맨 앞에 커다란 이제 와인 유리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옷장 위에는 브러쉬가 있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서로 이제 전이되면서 시각적인 충격을 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페이즈망 기법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프로타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어요. 바위나 나무 같은데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서는 그 위로 연필이나 이렇게 크레용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돼? 그 아래에 있던 요철이 그대로 나오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동전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로 하면은 동전의 그 모양이 그대로 떠져서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을 프로타주라고 하는데요. 1925년에 이제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창안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일체의 이성 같은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럼 한번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에른스트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제 나무 결이 있는 나무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색칠을 하면은 그 나무 결이 그대로 떠져서 나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데칼코마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종이 한쪽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칠하거나 짜고 그걸 접었다가 피면은 한쪽 면 종이에 이제 눌렀다가 뗄 때 생기는 우연한 효과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효과를 작품에 이용을 했습니다. 도밍게즈라는 사람이 1935년에 창안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일체의 사고를 끊어내려고 했다고. 그때는 그랬다고. 자, 이것은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제작한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것들이 데칼코마니의 기법이 어디에 적용됐는지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데칼코마니 방법을 사용한 것들을 뭐 오려 붙이고 조합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데콜라주. 이제 우리가 콜라주는 알지. 콜라주는 사진을 이제 오려서 붙이는 거잖아. 근데 콜라주의 반대되는 의미죠. 그래서 찍고 뜯어낸다는 의미로 재료를 막 파손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찍기 등을 통해서 색다른 효과를 유도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죠? 자, 이것은 볼프 포스텔이라는 사람이 데콜라주, 그래서 붙였던 거를 띄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이런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명만 일단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달리라는 사람인데요. 생긴 것만 봐도 굉장히 기이하게 생겼죠.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훨씬 더 기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뒤에서 함께 같이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초현실주의 작가로 이제 손꼽으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그림은 대페이지망을 이용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같이 감상해 볼까요?
자, 오늘은 초현실주의의 정의, 그리고 사상적이고 역사적이고 미술사적인 배경, 또한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기법과 방법, 대표적인 작가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그림이 마음에 들거나 혹은 호기심이 좀 생겼나요? 혹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구석 미술 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났고요. 다음번에는 교실에서 함께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작품으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